네,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녕하셨습니까? KNN 시사만사 송준우입니다. 동료 여성 대학원생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방법으로 괴롭힌 남성 동료 대학원생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적용 죄목이 성폭행, 성추행이 아니라 재물손괴라고 합니다. 오늘 시사만사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와 함께 부산 경남의 눈으로 본 세상 와그라노,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사밥상, 밥상머리 토크입니다. 구애를 거절한 대학원 동료에게 책을 커피에 타 먹이거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훔치고 일상을 몰래 관찰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같은 연구실에 있는 동료 대학원생이 마실 커피에 침과 약물을 탔던 남성의 대학원생에 대한 사건이었죠. 지난주에 저희들이 시사만사를 통해서 다뤘던 기억이 있고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이 가해 남학생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커피에 침 좀 탔다고 징역 4년, 이거 너무 세지 않는가? 이렇게 여기실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밥상머리 토크는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노태민 정의당 대변인 이지욱 변호사,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성 측 변호를 지금 맡고 계신 분입니다. 박미랄 변호사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징역 4년 이거 꽤 무거운 형량이다. 여러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어째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까? 고백을 거절당한 대학원생이 여학생의 커피에 침이나 약물을 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엽기적인데요. 이게 네. 전부가 아닙니다. 아하. 네, 같이 연구실에 근무하고 같이 네. 공부하는 동료에게 네. 침은 물론이고 구강 청결제, 변비약, 그리고 최음제, 네. 주로 남자의 본인의 체까지 아하. 커피에 섞었고요. 네. 그 기간만 10개월, 횟수도 수십 회에 달했습니다. 한두 차례나 뭐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커피를 마신 여학생의 반응을 관찰해서 네.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최음제나 체액이 든 커피 몇 그램을 마셨더니 네. 반응이 이렇더라 하는 식으로 말이죠. 아니 이게 무슨 사실은 저희들이 뭐 체액으로 표현합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방송상 뭐 이게 어렵겠습니다만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게 훨씬 더 있었군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이 여학생이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남자 이상 행동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네네,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논문을요. 그렇죠. 네. 연구 자료가 담긴 피해자의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 PC, 그리고 외장 하드디스크를 이제 가해자가 훔쳤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물에 담궈서 고장을 내기도 해서 아이고. 뭐 학업을 방해한 일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연구에 당연히 차질이 생겼겠죠. 그 정도면 또 충분히 심각한데 더 있어요?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여학생의 컴퓨터를 훔친 다음에 네.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몰래 복사해 가기도 했고요. 연구실을 비우면서 가해 남학생의 태블릿 PC 녹음 기능을 켜놔서 여학생 일상적인 대화, 통화하는 내역까지도 몰래 녹음까지 한 겁니다. 네, 거의 실험실에 몰모터가 어떻게 반응한가를 계속 지켜본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거 피해 여학생 측에서 이 사건을 성범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요. 네. 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성적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네네. 네, 실제로 남학생 본인이 자신의 체액을 여학생 칫솔이나 네. 립밤, 방석 같은데 수차례 묻히기도 했고, 립밤이라면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 맞습니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수차례 묻히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주변에서 자위행위를 했던 행위는 수차례 일기에 아이고. 발견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학술대회에 가서는 네. 여학생 방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속옷을 훔치고 또 그 자리에서 자위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범죄로 왜 안 보는 겁니까, 변호사님? 뭐 성적 동기도 있었고 성적 네. 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성적 대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성범죄 요건에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 정하고 그렇습니다. 있는요. 뭐 네. 자유행위를 했기 때문에 음란행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러한 경우 공연성이라는 부분이 또 고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건 같은 경우 뭐 체액을 묻힌 것은 뭐 재물손괴, 뭐 또 속옷을 훔친 행위는 그냥 단순 절도로밖에 지금 입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놀랍습니다. 네. 법원이 이 사건은 이게 어떻게 봤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게 문제입니다. 현행법 네. 어디에도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성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아,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최음죄 부분은 폭행, 네. 변비약을 탄 부분은 상해 미수로 기소했고요. 네. 가장 충격적이었던 체액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로 기소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커피를 이게 타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동료 여학생한테 이 커피를 타주면서 거기에 체액을 넣었다는 건데 그러면 커피가 뭐 이게 재물손괴란 말인가요? 커피를 재물로 본 건가요? 그렇죠. 사실 커피가요. 네. 여학생의 커피였습니다. 아침에 매일 들고 오는 본인이 네. 테이크아웃 타준 건 아니군요. 네, 커피에 네. 자신이 몰래 하루 동안 관찰하면서 체액을 넣거나 이런 이물질을 넣은 건데요. 네. 이 커피의 소유가 피해자이다 보니까 네. 피해자 소유의 커피의 효용을 망쳤다. 커피를 손괴했다라는 네. 것입니다. 재판부 이거 어떻게 판결하고 있습니까? 네. 1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재판부는 다행히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성적 가해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음.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 4년, 네.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대학원생이면 우리가 통상 알듯이 좁은 연구실에서 뭐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족들보다도 더 이게 마주하고 있는 시간이 긴 그런 관계라고 봐야 될 텐데 우리 피해 여학생 그 충격이 정말 컸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실제로 이 여학생이 법률 자문을 위해서 저를 찾아왔을 네. 때는 섭식 장애로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였고 네. 충격으로 인해서 대인 관계도 어렵다는 진술을 했었고요. 네. 또 그리고 불안한 상태, 수면 장애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동료로부터 이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심리 상담도 받았고 실제로 의료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증으로 네. 보아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인데, 예. 그런데 지금 언론에 알려져 있기로는 저희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남학생이 이 학생을 좋아해서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일종의 복수? 이렇게 네. 알려져 있는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네. 그 고백을 한 적은 있는데 네. 그 남학생이 기록한 연구실 소의 컴퓨터 기록을 보면 고백을 하기 이전부터 훨씬 네. 이전부터 뭐 체액을 타거나 네. 이물질을 타거나 주변에서 자유행위를 하거나 그 전에부터 범죄 행위를 계속 저질러 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고백을 거절해서 홧김에 그랬다. 이거는 뭐 전혀 변명이라든지 뭐 이게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는 정황적으로는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가해자 지금 뭐 항소할까요, 변호사님? 오늘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 항소장이 접수된 걸로 항소했네요? 됐고요. 네.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에서 뭐 20대 말이나 또는 30대 초반 정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네. 뭐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이라는 처벌이 한 행위들 과중하다라고 해서 아마 네. 항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그 남학생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해 학생은 법정에서 그럼 어떤 논리를 펴고 있습니까? 1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요. 범죄 사실은 인정했네요. 네. 기록한 기록이 컴퓨터 안에 다 남아있으니까 스스로 기록한.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피고인의 환경이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 선고했다고 그러는데 예. 자격정지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자격정지라는 거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그리고 공법상의 선고권, 피선고권, 네. 그리고 법률로 정한 업무 자격 등에 대해 가지고 자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이나 또는 의사 또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뭐 기타 기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취득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금은 아직 뭐 그 연구 과정이니까 당장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네. 추후에 이제 이런 취업 제한 등의 분명히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부당하다 또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계약 항소까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가해자 쪽에서만 항소를 하게 되면은 좀 네. 처벌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는 이 항소심에서는 네.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네. 만약 가해 남성만 항소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4년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가 이제 그럼 항소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검사는 5년을 구형을 했는데 4년이 네.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상 항소할 여지가 조금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요. 네. 사안의 중대성에 내는 걸 봐서는 검찰도 아마 전향적으로 항소를 결정해서 같이 항소심을 더 다투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 저희들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이거 오늘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실 텐데, 야, 저게 어떻게 저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아니고 재물손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정말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 포괄적으로 본다면 네. 수위 높은 사실 스토킹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미국, 영국이나 호주, 일본에서는 특별법으로 스토킹 관련법이 이미 제정돼 있고요. 독일에서는 아예 형법 전에 스토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스토킹 전담 부서가 경찰에 설립되어 있을 정도고요. 네. 아. 반면에 우리나라는 15대 국회 때부터 네. 발의가 됐지만 심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된 적도 있고요. 근래에는 입법 논의가 그전보다는 활성화된 논의는 되고 상태지만 있네요. 아직까지도 입법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스토킹은 상대 의사에 반해서 네.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걸 이제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수년 전에 데이터 폭력, 뭐 디지털 성범죄 등과 같이 신종 성범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입법화하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스토킹이 성범죄로 인정받기도 전에 지금 다른 또 성범죄들이 또 속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범죄 기준이 좀 빨리 확대가 되고 또 이것도 빨리 입법이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 차원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면 현재 가해 남성은 지금 대학원생으로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발각 당시 네. 가해 남성이 석사 후 수료생이라는 신분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칙상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네.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징계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네. 가해자는 졸업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아, 네. 네, 석사 논문에 문제가 없다면 네. 졸업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졸업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 그러면 우리 피해 여학생이 사실은 제일 걱정되지요. 맞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뭐 공부 계속 해야 될 텐데. 네, 연구를 계속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고려해서 네.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사려 깊은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범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제 피해자를 어떻게 우리가 잘 보듬어 안느냐 이 부분일 텐데 학교 측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세심한 배려가 또 본인이 제일 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 테고요. 그런 부분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할지 이 부분 저희들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또 역시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개콩경찰서인데요. 홍순목 씨 맞으시죠? 예, 맞는데요. 3월 15일 날 출근길에 속도 위반으로 가속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속도 위반이요? 예. 전 차가 없어서 걸어서 출근하는데요. 그게 너무 빨리 걸으셨나봐요. 뭐야, 이거 완전 사기꾼들 아니야, 진짜. 야, 내가 니네 싹 다 신고할 거야. 이거 참 하마터면 큰 돈 날릴 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지난 11일 날 30대 네. 초반의 한 젊은 남성이 네. 장림동 우체국으로 뛰어들어왔답니다. 네. 들어와서는 자기 명의의 입출금 통장 그리고 네. 정기예금 모두 해약해달라고 하고 이게 인터넷 뱅킹을 하게 하면 이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도를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창구했던 우체국장님이 네. 이걸 보고 수상쩍다 씹었답니다. 아하하.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네. 이 고객은 우물쭈물 할 뿐이고 속시는 대답도 못했고요.
그래서 우체국장은 지금 이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는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고 감이 왔다고 합니다. 본인 신분증만 들고 와서 본인 통장을 다 해약을 해서 본인 계좌의 한 통장으로 다 모아달라고. 제가 먼저 검찰청이나 전화 받은 데 없느냐, 뭐 사기 계좌 연루 그런 게 많은데 혹시 그런 거 없느냐라고 다 여쭤봤는데 그런 거 없다 하시고 돈을 많이 찾아가시는데 어떻게 쓸 것이냐 그렇게 여쭤보니까 본인이 뭐 갑자기 공장에 필요한 그게 생겼다고 좀 이따 쓸 거라고 언제 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 통장 한 곳으로 모아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아주 연세 많으신 어르신도 아니고 뭐 30대 젊은 남자가 그 액수 좀 많긴 하지만 공장에 쓸 돈이라 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아마 그냥 믿고 그렇게 넘어갈 텐데 이 우체국장님 촉이 아주 좋으신 분 같아요. 네, 그래서 다행이었던 것 같고요. 음. 보통 보이스피싱 단골 멘트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경찰이다 혹은 아하. 검찰이다라는 네네네. 걸 사칭을 하고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까 그래서 통장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네. 그래서 당장 돈을 안전하게 이체를 하라. 이게 이제 단골 멘트인데요. 그렇습니다.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서둘러 대니까 정말 사람들이 급히 돈을 네. 내줘버린 경우들이 이제 많은 거죠. 검사한테 전화를 받았고요. 그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못 믿으니까 자기가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 메일로 공문이 왔다고. 또 하나 특이한 건 그쪽에서 이분의 핸드폰에 데이터를 끄라 하시더래요. 데이터를 끄라는 바람에 그것도 못하고 빨리 가야 된다고 우체국에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못하는 게 없는 모양입니다. 검찰 로고 찍힌 공문서까지 위조 뭐 했다고 하니까요. 이게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속아가 넘어간 모양입니다. 갈수록 아마도 이런 게 치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성도 무언가에 쫓긴 듯이 다급해 보였다고 하고 네네. 이 상황을 막았던 우체국장도 갑자기 우체국을 뛰어들어와 거액을 이체해달라는 이 고객이 네. 상황이 의심스럽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어서 네. 그 이체를 요구했다는 검사의 이름을 직접 검색을 해보겠는데 마침 네. 그 사칭한 검사의 이름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당할 때 피해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걸 막을 수 있었던 보여줬네요, 겁니다. 우체국장님이요. 네. 그래서 30대 남성은 네. 이제 그제서 이제 송금을 멈추게 됐는데 그 금액이 무려 2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야. 네, 우체국장님이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초지종 물어보지 않았으면 네. 아마 그 돈을 그냥 홀라당 다 넘길 뻔했죠. 짐작컨대 아마 우리 30대 남성 본인이 피땀 흘려서 모은 전 재산일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이거 참 피해자들 말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이거 뭐 속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또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빠져나간 돈이 네. 무려 4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요. 네, 1년 동안 최근 5년 사이 한 2.8배 정도 증가한 건데요. 아. 계속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네. 정말 속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골머리를 싸매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지난 겨울에 경찰에 적발된 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서울중앙지검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압수물품 중에서 씨 본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통장 2개가 발견이 됐어요. 앞부분에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개그 프로그램에 나온 연변 말투는 전혀 안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말투는 저보다 더 세련된 것 같은데요. 예. 수법이 점점 이게 첨단화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변호사님. 예, 뭐 경찰에서도 대대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리고 있고 한데 날로 진화하는 수법 때문에 네. 경찰에서도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그래서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또 소개를 네.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늘어난 그 신종수법 중에 하나가 악성 앱을 통한 수법인데 금융기관이나 경찰 등 뭐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출처가 알 수 없는 뭐 IP 주소라든지 URL을 전송을 합니다. 피해자가 클릭을 하면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된 게 되는데 이 앱이 설치되면은 112 등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이 되도록 본인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됐다고 의심이 되면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112라든지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시면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개인에게 절대 계좌번호와 현금 이체를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나 문자, 돈 빌려달라는 친인척의 카톡, 문자 이것도 역시 의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큰 개 2마리가 문 앞에 있던 한 남성을 공격합니다. 다른 개도 달려들어 허벅지를 물고 핥힙니다.
주인이 묶어둔 개에 7살난 아이의 허벅지가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에 발생한 일인데요. 창원의 한 식당에 가족과 외식을 하러 간 9살 A군이 식당 주인 소유의 개한테 다리를 물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5cm 정도가 파여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어이구, 그럼 뭐 또 심하게 물렸네요. 예, 아이도 많이 놀랐겠고요. 상처가 깊어서 아이 부모님들 마음도 편치 않았겠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A군의 아버지는 낯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맹견을 키우고 있는데도 왜 공간을 분리하지 않았냐, 그리고 경고문을 왜 쓰지 않았냐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잘 다니는 식당입니다.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왕래가 많은 곳이고 펜스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가 일부러 넘어가 사고 났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주의 업무도 없었고 펜스가 없었고 줄조차도 3m 넘습니다. 이게 아니 공격성이 강한 사냥개를 입막음도 하지 않고 키우면 그것도 식당에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맹견에게는 입마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적인 제재가 없었습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이 사건을 보자면 이 개가 있던 곳은 식당의 뒷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자면 식당이라기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들지 않는 사유지였습니다. 그리고 개를 묶어둔 상황이었습니다. 개줄 좀 길긴 했지만요. 예. 우리 이쪽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왔습니다. 펜스가 안 쳐져 있는 거는 저희가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 펜스를 안 쳤는데. 그 식당 주인은 이제 사적인 공간에 묶어놓은 개인데 왜 자극을 해서 공격을 하게 만들었느냐? 아이의 잘못이 크고 아이를 상황 판단을 어려운 이 아이를 잘 케어하지 않은 부모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개가 있었던 뒷마당은 평소에 외부 손님이 드나드는 곳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도 아이와 부모가 던진 돌로 지금 상해를 입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뭐 현행 법규상으로도 개를 묶어두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출했을 때 안전조치에 대한 어떤 규정은 있어도 실제적으로 주거지라든지 거기에 있을 때 안전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동물보호법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법규가 미비한 걸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만약 맹견이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이 뭐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등 5종류밖에 되진 않고요. 100종류 안 되네요, 그죠? 예, 우리나라에 약 117만여 마리의 반려견이 있다고 하는데 입마개 착용 의무 있는 개는 지금 확인된 바로 한 1000마리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극히 일부네요. 지난 4월달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유식 이르는 대형견을 물리는 사고였는데 치명적인 사고를 입었는데도 그때 당시에 그 개는 맹견에 입마개를 해야 되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는 큰 개였습니다. 덩치는 컸는데 그 맹견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견종이었군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개에게 물려서 응급실로 인수된 환자가 2014년에는 한 1,800명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한 2,300명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고 하네요. 이게 엄청나네요. 물리는 사고가.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1, 200명이 아니네요.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각지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예, 뭐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을 관리함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유자 등이 없는 상태에서 기르는 곳에서 맹견을 벗어나게 하는 경우 또는 이 맹견에 대해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지 않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시키는 경우에는 그 동물보호법상 맹견을 관리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맹견으로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면 소유자에서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사람이 숨지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다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사람이 다치고 하면 이게 뭐 실형을 선고받고 그런 경우는 잘 없는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맹견의 이제 정해져 있는 범주에 있는 개가 이러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런 것이고 맹견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고 모든 개가 사실은 사람을 물 수 있다는 이런 전제를 두어야 조금 더 비어있는 허술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예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도 지금 이 사태를 좀 심각하게 보고 대책 마련을 좀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요. 뭐 해외 사례 참고하기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지금 공격성 평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맹견의 범위도 좀 늘릴 거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법적 의무가 좀 늘어나서 아마 개물림 사고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는 온순한 동물이긴 하지만 야생성이 살아 있어가지고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사회와의 두려움이 있을 시 충동적으로 선제 공격 또는 방어 공격으로 사람을 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주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리드줄이라든지 입마개를 하고 산책을 하시는 게 좋고, 사람들은 역시 갑작스럽게 다가가거나 과장된 행동으로 자극을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자기한테는 정말 자식 같고 사랑스러운 가족이겠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개입니다. 그죠? 네, 서로 간에 이런 점들을 잘 인식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밥상머리 토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